눈빛이 다들 반짝반짝 빛나는 게요. 제가 FTA 설명회 혹은 뭐 강의를 많이 갔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좀 무섭네요. 그만큼 이 FTA가 기대감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정리하는 도중에도 설명을 넣었습니다만 한EU FTA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FTA를 해온 건 다들 좀 약간 폄하한다면 워밍업 FTA고 참 FTA가 드디어 시작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참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무사히 비준이 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FTA 쪽에 계속 정부 자문을 하고 소개했듯이 산업별 영향 분석도 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EU FTA 체결의 의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대 효과로서 수출, 수입 양면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제조업 관련 주요 제도적 변화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EU FTA 활용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은 진짜 영양가 있고 진짜 활용 가치가 높은 건 저 이후의 강의 속에 그야말로 진짜 콘텐츠들이 막 그냥 보석들이 막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앞에서 분위기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EU FTA 체결의 의의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0년 기준으로 수출한 국가들을 우리 무역협회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EU는 각각 국별로 돼 있고 아세안도 국별로 돼 있었어. 근데 제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중국이 1등 25.1이고요. EU가 2등. 아세안하고는 FTA를 했죠. 미국하고도 발효를 앞두고 있죠. 참 이 4개 지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들 지금 FTA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금년이나 혹은 내년, 늦어도 내년 초쯤 할 것 같은 분위기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FTA 부분에서 대단히 강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걸 느낄만 합니다. 근데 왜 한EU FTA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할 때 대미 수출하고도 비교를 하는데 대미 수출은 2000년대에 대단히 부진했습니다. 근데 대EU 수출은 2000년대 거의 중반까지는 비교적 성공적이에요. 빨간 게 대EU 수출 증가율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세계 수출 증가율이 파란 건데 거의 한 번은 대EU가 높았다가 한 번은 대세계가 높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거의 세계에 대한 수출과 대EU 수출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우리가 EU 수출을 잘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세계 속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대EU 수출이 200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008년 이후 글로벌 쇼크 이후에는 EU에 대한 수출이 썩 좋지 않습니다. 대세계 수출에 비해서 거의 하프 이하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또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EU는 비교적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을 제법 잘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2000년대 이게 우리 무역협회가 EU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게 2004년 이후로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밖에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빨간 게 EU가 우리나라에 수출한 거고요. EU가 대세계 수출한 거에 비해서 한국에 수출한 게 비교적 호조였죠. 뭐 낮은 쪽이 오히려 2004년 빼놓고는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쪽 데이터를 보면
대세계 우리나라 수입에 비해서 대EU 수입이 비슷비슷하든지 거의 그런 추세를 보이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쇼크 이후에는 EU도 우리나라한테 썩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EU도 글로벌 쇼크 이후에는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수출, 수입, 교역 양면에서 대단히 멀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다. 그런 측면에서 한EU FTA가 이 시기에 딱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반가운 일입니다. 더 좀 아까 제가 모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FTA를 이미 5개를 발효를 시켰고요. 5개 우리가 발효시킨 국가들한테 수출하는 비중이 15.2%나 됩니다. 우리나라 대세계 수출의 15.2%가 이젠 FTA 체결한 국가한테 수출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테스트를 해보죠. 뭐. FTA 활용해 보신 기업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아마 한 150명, 거의 200명 가까이 앉으신 것 같은데 아쉽게 한 분이 손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큰 고민입니다. FTA를 활용하는 게 15.2%의 수출이 그 나라들한테 향한다면 뭐 좀 빠진 거 있고 이렇다 치더라도 기대값이 100명 모인 곳에서 한 대여섯 명은 손을 들고 많으면 한 7, 8명이 손을 들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15명이 손들 건 기대를 하기 힘들다 치더라도 이렇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좀 이렇게 홍보가 덜 됐다라는 반성도 굉장히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애를 무지무지 쓰고 있습니다. 뭐 무역협회도 부탁하고 관세청에도 부탁하고 곳곳에 부탁해서 이 활용을 위한 설명회를 곳곳에서 개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좀 잘했다는 칠레나 EFTA는 이게 우리 수출 비중이 0.7%, 0.6%, 거의 대기업들만 수출하는 곳입니다. 워낙 먼 곳이니까.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 아세안하고 인도같이 우리가 교역이 큰 나라들이겠죠. 근데 그 나라들에 대한 FTA가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밑에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죠. 아세안하고 FTA는 이미 체결한 지 5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소위 정상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약속한 일반 품목이라는 것들은 전체의 90%가 되는 품목입니다. 관세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활용을 많이 하셔야죠. 다행히 지금 손 드신 분은 아마 그 범주에 속한 품목을 수출하시는 분인데 아주 드물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은 데서 부산에 가서 했더니 한 30명 중에 2명이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도 좀 아세안에 수출할 만한 품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잘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밑에 있는 민간 품목이라는 것은 아직도 관세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아세안. 10% 정도의 품목인데 이것들이 문제입니다. 제일 그 아세안 국가들을 생각해 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그래도 공업화를 추진하려고 막 하고 애를 쓰는 나라들인데 한국하고 FTA를 했습니다. 이게 제조업에 엄청 강한 나라고 했으니까 무지무지 부담이 되죠. 그러니 좀 부담되는 걸 뒤로 관세 인하를 뒤로 미루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보호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라기보다 정상이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FTA를 한다면 제조업 쪽에 관세 인하를 가능하면 늦추고 싶을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하죠. 근데 10%의 품목, 수입 품목수 기준으로 10%의 품목을 뺐다. 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근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수입액 기준으로도 10%를 제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품목으로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들이 민감한 품목들은 관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20%, 30% 되니까
수출이 적죠. 당연히 20% 30% 되는 걸 수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품목들을 골라서 뺐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인도네시아 자동차, 의류, 필리핀 자동차, 철강, 베트남 전기전자, 기계 뭐 이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자면 그 나라들에게 많이 수출할 부분에서 많이 뺐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관세가 높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수입액 기준도 충족하면서 수입 품목 기준도 충족하는 민간 품목들을 각국들이 선정해가지고 자기들 보호해야 될 산업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덜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인도는 어떨까요? 작년에 초에 기획재정부 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 바로 전에는 FTA 국내대책본부를 불렀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여기 수도권에 다니는 버스 옆구리에다가 12억 시장이 다가옵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기대감이 매우 컸었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뿌듯했었어요. FTA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야, 12억 시장이 다가온다. 얼마나 큰 시장이 다가옵니까? 근데 인도도 만만찮게 제조업에 야심을 가진 곳입니다. 양호한 모습을 보십시오. 4,500개 품목 중에 즉시 철폐는 200개. 작년에 관세를 다 없앤 건 200개 뿐입니다. 제일 많은 게 8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8년 동안 서서히 조금씩 인하하는 스킴에 집어넣는 거죠. 그 밑에 것들은 더 나쁜 것들입니다. 제외했든지 5%까지는 끝까지 유지하겠다. 관세를 본래 다 없애는 건데, 그 다음에 절반까지만 인하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불문하고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도에 대해서도 폭발적인 효과가 안 나올 수밖에요. 아주 그냥 조금씩 관세를 인하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쉬운 거죠. 아세안이나 인도라는 이런 큰 시장을 두고도 이렇게 효과가 덜 나고 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EU FTA는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 양호한 모습하고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7,400개 품목 중에, 제조업 관련 7,400개 중에 EU가 우리나라한테 7월 1일 되면 관세를 없애버리는 게 7,200개나 됩니다. 거의 다죠. 폭발적인 효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EU에 우리가 수출도 많은 데다가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효과는 기대가 될 만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협상 내내 EU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양호를 하면서도 꼭 지키려고 했던 게 자동차, 가전제품을 3년, 5년 속에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자기들도 한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게 바로 가전하고 자동차 분야입니다. 전기전자의 다른 대부분은 이미 관세가 제로니까 역시 가전제품에 부담을 느꼈던 거죠. 자,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선박이 4분의 1, 나머지 전기전자, 자동차, 전기기계, 기계류, 철강, 광물성 연료, 철강 이렇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좀 관심 있을 만한 게 기계류까지인데, 선박은 관세가 이미 제로니까 빼고요. 섬유도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실 거니까, 비록 비중은 좀 적지만 나중에 양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EU가 양호한 걸 한번 보시죠. 선박은 아까 관세가 제로니까 뺐습니다. 전기전자 부분, 영세율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EU에 수출하는 게 전기전자 분야에 4분의 3은 이미 관세를 안 물고 했기 때문에 FTA 효과는 없죠. 그러니까 그건 잊어버리고요. 나머지 것들을 한번 보세요. 상당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한 4%의 관세가 없어집니다.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제일 길게 간 게 5년에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칼라 TV, 비디오 튜너,
비디오 레코더, 자동차용 라디오, 이게 주로 가전제품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서서히 인하하는 겁니다. 근데 서서히 인하하지만 관세율이 수준이 한번 보십시오. 14% 되거든요. 14%의 관세율을 6번에 걸쳐서 균등 인하합니다. 그러면 1년에 적어도 7월 1일부터 2.5%포인트가 없어지는 거죠. 내년에 되면 또 2.5%포인트가 없어지고, 이렇게 14%의 관세가 앞으로 5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가 꽤 신경을 쓴 겁니다. 부품은 대부분이 적시철폐 쪽에 했는데 1500cc 이상 승용차는 3년이라 하면은 미국하고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국하고 할 때는 3년 철폐 이러면 3번에 걸쳐서 관세를 없애는데, 발효되자마자 3분의 1을 없애고, 그 다음 해 초에 3분의 1을 없애고, 그 다음 해 초에 3분의 1을 없애기 때문에 2년 지나면 관세가 다 없어집니다. 발효되고 나서. 근데 EU는 그게 좀 부담이 됐는지 EU 측이 주장을 해서 3년이면 4분의 1씩 3년 만에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적시철폐라는 게 1년 만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0년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발효하자마자 없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발효하자마자 4분의 1 없애고 1년 지나면 4분의 1, 2년 지나면 4분의 1, 3년 지나면서 4분의 1 마저 없어져 가지고 3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얘들이 관세가 13% 이 정도 되니까 얘도 효과가 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 대EU 수출이 늘어날 거다 이랬을 때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건 뭐 열심히 설명할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글로벌 쇼크 이후에 2007년 이후에 그 자동차가 굉장히 부진했죠. 저기 보시면 대EU 수출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반토막 났는데 어떻게 그게 늘어나는 게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러는데, 더더구나 EU에 우리가 진출해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2010년 되면 확 늘어나는 게 보이죠. 이건 절대액입니다. 대EU 수출의. 근데 EU 수입 자체의 모습도 비슷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체 EU가 수입하는 자동차 수입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글로벌 쇼크 이후에 떨어졌다가 2010년에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수출이 저는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수출도 증가하고 현지 생산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EU 수출,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항상 증가율 면에서 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쇼크 이후에 갑자기 우리의 대EU 수입보다도 EU의 전체 자동차 수입보다도 더 떨어졌었죠. 그렇다가 2010년에는 급격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정밀기기, 여기도 뭐 거의 대부분이 적시철폐 쪽과 하나 남았습니다. 5년이 하나 딱 있고요. 기계류도 비슷합니다. 거의 뭐 이유는 기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뭐 어떤 보호할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했겠죠. 그래서 거의 모두가 적시철폐고요. 3년에 일부 품목들이 있는데 주로 손이 많이 가는 품목들을 3년에 걸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섬유류, 저는 그 한미와 한EU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섬유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했었습니다. 적시철폐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EU는 섬유류를 몽땅 적시철폐입니다. 딱 자기들이 신경 쓴 게 저 스코틀랜드에서 양모,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썼나 봐요. 양모 관련 제품만 5년에 걸쳐서
놔뒀습니다. 그만큼 EU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한테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기회가 확 열린다는 모습이 품목별로 보셔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대EU, 우리가 양호한 모습을 보시죠. 우리도 뭐 못지 않습니다. 9,400개 HS10 코드 기준으로 양호한 것 중에 8,500개를 즉시 철폐했고요. 다만요, 7년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EU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힘든 면이 있어서 EU 대표 선수가 독일이니까 독일한테 좀 힘들죠. 제조업, 기계류 뭐 등등. 그 모습이 좀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게 뭐예요? EU로부터 많이 수입하고 있는 건 기계류, 전기전자, 자동차, 정밀기기, 의료용품 이렇습니다. 자동차가 꽤 뭐 EU도 미국도 우리한테 신경을 많이 썼는데 EU는 좀 신경 쓸만하죠. 그래도 3위의 품목이니까. 근데 자동차, 뭐 화장품, 우리 한EU FTA 할 때 그 부분에서 우리한테 압력 많이 넣었었어요. 국내 규제도 바꾸겠다, 뭐 이렇게 굉장한 압력을 넣었는데 기계류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었습니다. EU 쪽도. 실은 우리나라 시장, 저는 어디 가서든 이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제조업 분야에서 썩 매력적이지 못한 시장이잖아요. 뭘 들고 와서 팔겠습니까? 하기야 BMW, 벤츠는 잘 팔리죠. 그렇지만 뭐 세계 2대 강 기업, 전자기업이, 가전기업이 딱 버티고 있는 곳에 전자제품 팔 겁니까? 섬유 제품 팔 겁니까? 여기 뭐 전부 다 한국 옷만 입고 계시네요. 넥타이 뭐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만들 거예요. 전부 뭐 이태리 브랜드 붙여놨는데 다 메이드 인 코리아만 메고 계실 거예요. 그 이렇게 어려운 시장인데 EU가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제조업이 강한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물건 대주는 거야말로 진짜 노다지 시장입니다. 그게 바로 기계류 시장이죠. EU가 실은 그걸 잘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30% 가까이, 자기들 수출하는 거의 30% 가까이를 우리나라에 기계류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 일반 EU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무역협회에서 어레인지를 해줘가지고 유럽 의회에서 한국하고 EU하고 FTA를 한다니까 자기들도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특히 그쪽은 굉장히 실질적이라 의회 의원들 중에 한 5명을 FTA 분야별로 그 협상 결과를 리포트를 하게 유럽 의회 전체에다가 리포트를 하는 소위 라포르테르라는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게 한국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하라고 전문가를 하나 부른데 무역협회에서 어레인지를 해서 제가 가서 요걸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좀 달라져요. 이 한국 시장이 자동차 팔고 화장품 팔고 뭐 와인 팔고 뭐 치즈 팔고 그런 시장인 줄 알았더니 기계류를 팔아야 돼요. 독일 기계 우리 공장 다 들러봐요. 독일 기계 투성이죠. 하다못해 벨기에 뭐 스웨덴 이런 기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에 우리가 양호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영세율은 뭐 15%의 품목은 아직 벌써 영세율이지만 8% 평균 8%의 관세율이에요. 이게 뭐 단순 관세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7.97 뭐 이런 숫자도 나왔습니다. 8%의 관세를 즉시 철폐가 거의 뭐 남은 것 중에 절반 3년까지 하면 한 80%를 EU한테 8% 관세를 없애줍니다. 이건 굉장한 어드밴티지입니다. 8% 관세를 없애준다는 게. 우리 기업한테도 우리 기계 기업한테도 굉장한 스트레스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죠. 우리 그 공장 방문해 보면 일본 기계하고 유럽 기계가 쌍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장을 놓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게 일본, EU,
중국이 있는데 이건 중국은 말하자면 범용 기계 부품 값싸게 우리가 하청 줘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이 있습니다. 결국 이 3개국이 이 시장을 놓고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일본이 대단한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신문에서 한EU FTA가 되면 미국 시장이나 EU 시장에 우리한테서 일본한테서 우리가 말하자면 경쟁 우위를 뺏어갈 거다 하고 일본 기업들이 걱정한다, 우려한다라는 신문의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게 더 일본 기업들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홈그라운드나 다름이 없던 기계류 시장, 우리가 영원한 숙제였잖아요. 기계 부품 소재. 이게 70년대부터 시작된 대일 무역 적자, 수입선 전환, 이 숙제가 기계 부품 소재 쪽이었습니다. 그게 영원히 새 제품 나오면 또 새 제품의 부품은 일본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던 게 갑자기 지금 EU한테 8% 어드밴티지를 준대죠. 7월 달부터 8% 어드밴티지입니다. 미국도 발효되면 8% 어드밴티지 줍니다. 일본 기업들이 우려를 해야 될 건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기전자는 우리가 EU한테 부담될 게 없어서 그런지 거의 적시철폐 3년입니다. 그것도 주로 전기 관련되는 것들만 3년입니다. 왜냐? 여기에 수입 경쟁 모습을 보면 EU는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EU가 이 부분에서는 강하지를 못해요. 역시 아시아존 중국, 대만, 일본이 우리 시장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못 강하고요. 그러니까 EU한테는 열어줘도 그렇게 많이 못 들어오죠. 다만 조명기기 관련한 거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래도 EU로부터 꽤 아까 전기 분야는 꽤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혹은 아시아존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 좀 경쟁력을 만회할 기회가 EU로서는 가질 수 있겠죠. 자동차,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은 적시철폐입니다. 딱 그 다음 모습을 보면 거의 우리가 EU로부터 양어받은 거하고 거의 이게 거울 비슷해요. 1500cc 이상 성용차를 3년 철폐하는 걸로 했고요. 1500cc 이하 성용차를 5년 철폐를 했습니다. 이게 독특해요. 우리나라나 EU나 다 소형 자동차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 가진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하겠다. 상대방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보호하겠다라고 양어를 했습니다. 좀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죠. 이 시장은 결국은 EU가 우리 수입 시장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다 EU죠. 다 EU며 다 독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 차에 꽂혔나 봐요. 일본이 그 다음 이건 알죠. 렉서스라든지 그렇습니다. 중국은 부품일 거고요. 미국이 참 여기 참 그렇습니다. 이 시장을 가지고 어떻게 미국이 극복을 할지 모르겠어요. 정밀기계, 요게 이제 LCD가 포함되고 의료용 기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제법 중요한데 여기도 영세율이 이미 절반이고요. 적시철폐가 그 나머지의 거의 한 7, 80%입니다. 3년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이죠. 의료용 기기 관련되는 걸 좀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 8%의 관세율이기 때문에 1%포인트씩 없어지는 거예요. 정밀기기 수입 경쟁. 똑같습니다. 기계하고. 근데 이제 위치가 미국하고 EU가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죠. 여기서도 EU가 굉장한 말하자면 일본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용품. 의료용품은 주로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약품에 거의 대부분이 즉시 철폐죠. 근데 3년에 꽤 있습니다. 항생제, 페니실린. 근데 뭐 3년이 해봐야 금방이죠, 그죠? 네. 여기는 이유가 워낙 강합니다. 의약품 하면 뭐 우리 뭐 바이엘, 뭐 바스프, 뭐 롬플랑, 뭐 우리가 익숙한 제약 회사는 전부 대부분 유럽 회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유가. 그다음에 미국이고요. 여기에 또 어드밴티지를 주면 얼마나 차지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장품. 우리가 신경 좀 썼습니다. 뒤에 5년짜리가 좀 있습니다. 그죠? 여자분들은 잘 알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게 여하튼 뭐 저렇게 써져 있습니다. HS4 2 단위 파우더 및 기타 화장품 4 단위에서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절반 정도를 3년, 절반 정도를 5년 이렇게 했네요. 여기도 EU가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졌겠죠. 일본이 그 다음이고 미국이 역시 3개국이 수입 시장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수출입 효과를 이걸 뭐 계산을 HS 4단위로 계산해 가지고요. 산업 분류별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흑자를 보일 곳은 자동차가 제일 크고요. 전기전자조차도 전기 분야에서 좀 부진해가지고 마이너스입니다.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섬유 자동차가 우리가 흑자를 보이고 석유화학도 흑자를 보이고요. 나머지 정밀화학 그리고 제일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게 정밀화학하고 기계입니다. 그죠? 아까 기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계산해 보면 15년 평균 이게 10년 평균 혹은 7년 평균으로 계산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는데 저희 다 계산을 했는데 정부가 발표를 할 때 농업하고 같이 발표를 한다고 요 숫자만 발표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농업은 한 15년에 걸쳐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연평균으로 계산해 가지고 25억 불 정도 수출이 늘어나고요. 21억 불 수입이 늘어나서 약 4억 불 정도 흑자 폭이 더 늘어나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제조업 관련 주요 제도적 변화를 간단히 빨리빨리 양이 제법 많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역 원활화 조치라 했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좀 더 잘 되도록 통관 절차라든지 이런 걸 간소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품목 사전 판정 제도를 도입했다든지 집중 검사 시스템이 전 품목에 다 적용했었는데 고위험 화물만 한정해서만 요걸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통관이 더 원활화되겠죠. 원산지 규정이 이유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더 자세한 건 오늘 뭐 오후에 더 전문가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대국에서 생산한 걸 집어넣어도 예를 들자면 EU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 걸 우리가 수입해 와가지고 집어넣었으면 그건 우리 국내 원산지로 인정해 줍니다. 그 부분은 당연하죠. 영내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EU가 전통적으로 3번 변경 기준하고 부가가치 기준 2개를 다 적용돼야만 원산지를 인정해 주던 것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 걸로 받아냈습니다.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으로 이게 뭐 큰 진전이라기보다는 투명성을 기술 규제를 만들 때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그런 투명성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기여를 받았고요. 무역 구제 면에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했고 그다음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WTO 규정보다 좀 개선된 걸. 개성공단 여기도 관심을 가진 분들이 꽤 있을 텐데
한미 FTA 때 한 걸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아닌 상태죠. 예. 그 여건이 무르익으면 역외 가공 지역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기대를 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쪽 위에서 조금만 어떻게 마음이 확 바뀌면 한미 한EU FTA 때 우리 내국산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이게 참 효과가 매우 클 텐데 특히 그쪽에 진출하신 중소기업들한테는 말하자면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셈이 됩니다.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싶고요. 한미 FTA 때 굉장히 논란됐던 투자 조항 중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하고 우리 국가 간에 어떤 분쟁이 붙었을 때 그걸 제3국으로 이렇게 분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잖아요. 한미할 때. 그것 때문에 뭐 FTA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주권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하셨는데 이유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조항에 인정할 건 다 인정했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목록 방식의 자유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겨나는 비즈니스는 다 자유화합니다. 네거티브니까. 기록된 것만 막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별로 한번 보시죠. 전기전자 제품과 관련해서는 적합성 평가 절차 관련해서 공급자의 자가 인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EU의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생산자가 스스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다만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의무감이 있어야 되니까 공급자의 리콜 의무를 강하게 협정상에 집어넣었다. 자율 안전 확인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자동차 안전 기준하고 관련해서는 EU가 처음부터 협상 초기부터 그걸 굉장히 주장했었습니다. EU가 적용하고 있는 게 UNECE 기준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UNECE하고 GTR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EU는 주로 UNECE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면 국제 기준을 통과했으니까 한국도 그것 좀 인정해달라. 자동차 안전 기준. 우리나라 국내 안전 기준이라는 걸 포기해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죠. EU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해서 한국 협상단이 버텼고요. 그래서 대신에 타협을 낸 게 앞으로 한국의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UNECE하고 GTR 기준에 조화시켜 나가는 걸로. 그러면 저절로 이제 EU 기준이 통과되면 한국 기준을 쉽게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꾸도록 의무로 아예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배기가스 배출 기준 관련해서 유럽이 좀 더 높은 수준의 그 기준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걸 준수하는 경우에는 우리 환경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고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해서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신약을 좀 불리하게 하는 가격 산정에 가격이 낮아야 유리하도록 건강보험제도에서 인정해주는 약효가 같다면 약효가 신약이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렇지만 새로 개발한 약이 어떤 질병을 낮추는데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면 규정돼 있는 예를 들면 감기약 이렇게 다 그 규정된 규정을 통과한다면 가능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에 건강보험제도에서 당연히 값싸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불리한 대접을 받아왔다라고 미국이 압력을 굉장히 넣었었고요. EU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차별적인 대우를, 신약의 효과를 감안한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 절차나 기준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조치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장을 내가지고 이건 집어넣었던 건데, EU가 적용하고 있는 리치라는 이 화학 제품 관련해서 EU 특유의 규제가 있죠. 그 규제가 지나친 무역 규제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협의 장치를 마련했다. 우리가 참 저런 걸 면제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힘든 것 같아요. 무려 지금은 30개국인가요? 32개국? EU가 그렇게 돼 있는 나라들의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만든 규정을 우리한테 완전히 면제달라 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받아냈습니다. 자, 결론으로 한유 FTA 활용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출 확대 방안으로 이게 EU에는 그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하는 사람들이 자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묘합니다. 미국한테도 자율 인정하는 걸로 했었죠. 선진국들은 주로 수출자나 공급자의 자율 인정을 인정해주는 스타일이고요. 아세안은 우리 할 때 꼭 상공회의소나 가서 공인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원산지 자율 발급을 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인정 수출자 자격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6천 유로죠. 6천 달러인가요? 유로죠. 6천 유로 이상 수출하려면 이 인정 수출자를 아마 더 잘 설명하시는 분이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관세청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막 한 3, 4개월 노력을 해가지고 한 300개 정도 기업이 6,000개 기업이 있었대요. 지금은 또 이제 실적을 높이려고 그러는지 4,000개로 낮췄다고 하던데, 여하튼 대상 기업이 6,000개 정도 됐다는데 그 중에 400개만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만 받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막 푸시를 해서 한 1,000개 넘었었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도 갑자기 이웃에서 EU 수출을 자율 발급하면서 수출이 확 늘어나면 갑자기 나도 해야 되겠다고 한 달 만에 하실 것 같아요. 다들 이 필요성을 잘 못 느끼나 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두는 것. 그다음에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대EU 한국 상품이나 한국 산업 홍보 노력을 정부나 기업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미는 제가 그런 농담을 합니다. 오바마가 한국 상품하고 한국 산업을 홍보해주는 홍보맨 1번이다. 지금 뭐 자동차 부분 부담된다고 의회에도 자꾸 얘기했었고, 이번에 또 추가 협상하자고 이러니까 저절로 한국 산업과 한국 상품이 미국에 저절로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는 사람 한 10%나 될까요? 한국 산업에 대해서 아는 데는 사람은 정말 한 10%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냥 한국이 저 무시무시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다라는 걸 알리는데 톡톡히 오바마가 기여를 했다고 저는 했어요. 역설적으로 말이죠. 한칠레 FTA 할 때 우리 과수 농가에서 칠레 와인이 좋다는 걸 홍보를 아주 톡톡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FTA 하기 전부터 칠레 와인 그냥
홍보를 쫙 해버렸죠. 발효되기 전부터 칠레 와인이 뭐 그랬잖아요. 이유는 아쉽게도 그게 없었어요. 뭐 하나 딱 걸려야 되는데 이유가 부담을 좀 느껴야 되거든요. 뭔가 하나 빵 터져야. 이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품목 제가 HS2 단위로 했습니다만 각자들 점검을 하고 주요 시장도 EU 주요 국가별로 시장 점검을 저번에 우리 MB께서 유럽 몇 개국 순방할 때 갑자기 한유 FTA가 제일 큰 이슈였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독일, 어디가 프랑스, 또 어디 덴마크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거기 한유 FTA 효과는 아까 그 표 있습니다. 근데 독일 방문했을 때 독일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계산하달라 해가지고 무역협회 막 졸라가지고 데이터 달라 해가지고 계산해서 줬습니다. 독일에는 우리가 아까 4억 불 흑자라 했는데 5억 불 적자입니다. 독일에는. 네. 근데 그걸 만회하는 곳이 어딜까요? 동구권 국가들입니다. 동구권 국가들한테서 만회를 하고요. 영국한테도 꽤 수출이 많이 늘어날 거고. 프랑스는 균형에 가까운 것 같고. 독일은 우리나라가 부담을 가질 만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강한 곳에 다 더 강하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시장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수입 증가 대책도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거의 마이너스가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일본 제품을 수입선 전환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속에는 한국 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부분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기계류, 전기전자, 정밀기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하고 유럽 기업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죠. 8% 관세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수요자인 기업들은 수입 전환을 생각해야 되겠죠. 일본 기계 쓰시던 분도 EU 쪽으로. 그리고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는 EU 기업하고 이제 살아갈 길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EU 기업하고 기술 제휴하고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것,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사실은 FTA 하고 나서 수입이 많이 들어올 걸 제조업 분야에서 말하자면 농업 쪽은 이미 솔직히 얘기해서 필요한 이상의 대책을 마련해 줬죠. 그래야 농업 쪽은 좀 반대하는 걸 잠재울 수 있었으니까. 대표적인 게 한칠레 때 그 포도 농가들한테 마련해 준 구조조정 자금이 싹 없어졌는데 폐원한 농가들이 우리 뭐예요? 수입 늘어난 게 포도 수입이 늘어난 게 그냥 옛날하고 트렌드가 비슷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많이 조치를 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제조업 쪽은 어떤 수입 경쟁이 늘어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무역조정 지원 제도라는 걸 마련을 했습니다. 무역협회도 동원되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이게 마련된 게 한일 FTA 할 때 부담이 되니까 마련했죠. 시작했죠. 근데 한미 FTA 딱 체결되자마자 이게 법률로서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한미 FTA를 대비해가지고 이거 만들었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미 한 5년 가까이 흘렀죠. 근데 무역조정 지원 제도를 활용한 게 7건인가 있대요. 7건 신청. 내가 FTA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신청한 게 7건 중에 6건 지원을 해줬답니다. 유명무실하니까 정부에서 관심이 없어요.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산당국은 이거 아무 활용 실적도 없는데 왜 이걸 더 예산을 늘려줘야 되느냐. 저는 한유 FTA 되면
이거의 필요성이 내년 초에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6개월 지나면 우리 기업들도 아유 죽겠다. 나 이거 좀 어떤 뭐 운영 자금이라도 지원해 주든지 뭘 좀 사업 전환하는 걸 지원해 달라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EU 기업들은 일본 기업하고 달라서 비즈니스가 늘어나면 현지에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 기업이나 우리 기업은 수출을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저쪽은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 현지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 특히 EU 기업들 중에 좀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좀 제휴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산업기술 협력도 증진하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가 아니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